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가장 약점이 이제 뭐냐면요, 공중볼이 분데스리가 팀들 중에서 가장 약해요. 그것도 독보적으로 약해요. 그것도 신기하네요. 신장 좋은 선수들 많은데. 탑소바가 공중볼 완전히 바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예 경합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선수예요. 즉 이 경기 케인의 헤딩골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너킥. 오! 케인골! 말씀하신 대로 레버쿠젠은 제공권에 약합니다. 아, 김민재 선수 택. 야, 슈퍼 태클이었습니다. 오! 우와! 잘 찼다. 그리말도. 와, 진짜 잘 찼다. 와. 전반 24분 레버쿠젠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리말도 왼발 프리킥골. 오, 보니페이스. 뭐야? 우와, 또 김민재 맞고 나왔습니다. 와. 그냥 우파메카가 지웠는데? 다리 사이로 공 뺀 것 같았어요, 방금에. 오, 민재! 오! 그래, 민재야. 골 좀 넣자, 우리 베라노 직관광 경기에서 골 좀 넣어주자. 네. 우와, 그나브리. 야! 뭐야, 패스 뭐야? 오! 아유. 방금 패스 민재였어요? 와, 뭐야. 빌드업하고 쇼팅하고 다 막. 야, 그나브리 좀 넣어줘라. 아, 근데 터치 저렇게 잘해놓고 슈팅을 그렇게 메가리 없게 하냐. 오! 마티스텔! 고레츠카네요. 그 마티스텔이 지금 돌파해가지고 컵백 준 거거든요. 와. 야, 마티스텔 이번 시즌 완전 슈퍼초코네. 와. 오, 찍었어요! 아, 이거. 찍었어! 오! 막은 줄 알았네. 아. 자, 오늘 경기 너무 재밌는 경기를 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레버쿠젠 무패팀끼리의 맞대결.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는데 무패팀들이 아니고 전승팀들의 그쵸. 맞대결이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어느 한 팀이건 무조건 전승은 깨진다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2대2 무승부로 끝나면서 양 팀 다 이제 더 이상 분데스리가의 전승팀은 없어졌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두 팀 모두 3승 1무씩 하게 되어서 순위는 레버쿠젠이 1위, 바이에른 뮌헨이 2위입니다. 예. 일단 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하자면요.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할 일이 많았죠. 이전과 다르게. 네.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전 경기들까지는 수비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뮌헨이 공격적인 경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뭐 클리어링도 3회를 했고요. 거기다 이제 슈팅 차단 2회. 이것들이 정말 예술이었죠. 예, 보니페이스 현재 8월 이달의 선수에 뽑힌 그 보니페이스가 뭐 우파메카노를 완전히 털고서 슈팅을 가져갔을 때도 김민재 선수가 6탄방어로 이제 막아냈었고요. 또 이제 한 번은 한 골을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죠. 거의 골라인 앞에서 막아내는 그런 장면도 있을 정도로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고, 또 이제 태클도 2회 기록했고 가로채기도 1회 기록했고,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뭐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일단 뭐 7.4점으로 수비 쪽에선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바이언 와가지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패스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지금 키패스 수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원래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키패스가 많은 선수가 아니었는데 이번 시즌 벌써 5번째 키패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환상적인 롱패스를 그나브리한테 연결해가지고 그의 슈팅까지 갔었는데 그나브리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그나브리가 거기가 터치는 정말 예술적으로 약간 조금 뭐랄까 광고에서 보듯이 뭐, CF에 나오는 그런 터치처럼 그런 터치를 해놓고서 정작 슈팅이 조금 약하게 나가면서 그러면서 아쉽게 득점 찬스가 무산된 바가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뭐 패스 성공률도 91%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그런 빌드업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김민재 선수는 정말 제 몫을 톡톡히 해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우파메카노가 조금은 이제 그 보니페이스의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들에 좀 밀리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어요. 네, 우당탕탕 밀고 들어오니까 우파메카노가 좀 털리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 와중에 한 번은 다리 사이를 허용하면서 슈팅까지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뭐 우파메카노도 어느 정도는 선전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언의 이 실점이 좀 다 아쉬운 판정 속에서 나온, 그러니까 바이언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거 맞는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판정에서 나왔었죠. 네, 오픈플레이에서 실점한 게 아니고 각각 프리킥과 페널티킥으로 골을 먹혔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프리킥 골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말도와 그 밀러의 5대5 경합 상황으로 봤었거든요. 둘이 볼을 향해서 발을 뻗었고 그러면서 이제 발과 발끼리 부딪히는 장면이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밀러의 반칙으로 불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프리킥에서 그리말도가 본인이 얻어낸 프리킥을 환상적인 골로 그대로 넣으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바이언이 압도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 경기 내용에서. 그러니까 케인이 이른 시간에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 경기 바이언이 쉽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그리말도의 프리킥 골 이후에 경기가 조금 백중세로 진행되긴 했었던 거였죠. 후반전에는 약간은 조금 소강 상태로 진행되는 가운데 투엘 감독이 조금 과감한 교체 카드들을 먼저 활용을 했었죠. 먼저 특히 이제 과감한 교체 중에 하나가 그나브리 빼고 텔 넣은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라이머를 빼고 더리우트를 넣으면서 더리우트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시킨, 이게 지난 그 메넨글라드바흐전에도 더리우트를 그때 경기 막판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넣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그래도 이번 경기 앞두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더리우트 수비형 미드필더는 테스트였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선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들에서 다양한 활용들을 해야 되고 우리 선수들에게 다양한 역할들을 현재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리우트를 앞으로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교체 카드들이 완전히 적중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골을 계속 과정에 연계를 하면서 이제 더리우트가 뒤에 버티고 있다 보니까 고레츠카가 전진할 수 있었거든요. 한 칸씩 올라갔죠. 그러면서 고레츠카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 컷백을 그대로 논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으면서 이거 2대1로 바이언이 이기나, 그리고 투엘의 교체 카드가 적중하나 싶었는데 하지만 추가 시간까지 이제 추가 시간 길게 주어지면서 추가 시간에 추가 실점을 했습니다. 이건 호프만이 상당히 영리한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가 오는 거를 눈치를 채고 어느 정도는 파울을 유도하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멍청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말려들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쨌건 걸려서 넘어진 거기 때문에 페널티킥 판정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바이언은 이게 누적됐으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전 실점했던 장면 반칙에서 억울한데 그렇지 않아도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까지 나오고 그리고 데이비스는 고의성이 없는 플레이였잖아요. 데이비스는 달려가는 중이었고 근데 달려가는 와중에 호프만이 와서 얘 지금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내가 이 앞에 다리 한번 넣어봐야지. 넣었다가 자기 예상대로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팔라시오스, 교체 투입된 팔라시오스가 이제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바이언이 조금 더 나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련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를 좀 아쉽게 놓친 감이 있고요. 반면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초반에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몰고 있는 팀이거든요. 잘하니까요. 잘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린 선수들 중심에 또 이제 알론소 감독의 그런 지도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초반에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이 레버쿠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이달의 선수도 보니페이스가 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은 바이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면은 이거는 소기의 성과를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이긴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이제 레버쿠젠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의 중심 쪽에 있을 거고, 어떤 의미에서 많은 이제 독일 언론들로부터는 바이언의 대항마가 이번 시즌은 레버쿠젠이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입니다. 공격수 보니페이스가 굉장히 공격 쪽에서 너무 많은 인상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는 정작 그 득점 찬스에서 조금 홈런을 때린 건 있긴 했지만은, 특히 전반전 활약을 보면은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몸으로 2개 막아서 그나마 보니페이스의 득점이 안 나온 거지, 다른 선수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슈팅을 때렸더라면 보니페이스가 충분히 멀티골 이상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가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탑급에 해당하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파메카노가 보니페이스와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갔죠. 너무 가볍게 튕겨나가. 그러니까요. 대체 그러면 얘는 무엇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죠. 혼란하고도 경합을 하던 우파메카노인데, 툭 하고 튕겨져 나가는 장면 보면서. 그리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너무 유연하고 빠르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 것 같고, 참고로 보니페이스는 겨우 2000년생입니다. 2000년생.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레버쿠젠을 거쳐서 더 큰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명 더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루카스 흐라데키. 저는 골키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레버쿠젠. 바이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골키퍼가 한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기죠. 왜냐면은 이 경기에서 바이언 선수들이 아주 좋았던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슈팅 질은 매우 좋았어요. 맞아요. 슈팅들이 정말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유효 슈팅도 9회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흐라데츠키 골키퍼가 정말 미친 선방들을 보여줬죠. 특히 이제 그 밀러의 골문 앞에서의 완전히 그것도 방향 바꾸는 헤딩 슈팅이었는데 그거 막아낸 거는 한 골 막은 거고요. 그다음 사네의 중거리 슛 막은 것도 굉장히 컸죠. 완전 구석으로 빠듯하게 갔는데 그거를 핑거팁으로 쳐낸 거죠. 근데 이제 원래 흐라데츠키 골키퍼가 그러니까 예전 프랑크푸르트 때부터 유난히 바이언만 만나면은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골키퍼였어요. 그래서 바이언에게 유난히 강한 골키퍼가 딱 2명이 있었거든요. 존 모어하고 이제 흐라데츠키였는데 그 명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건 그 바이언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뭐 다 잡은 승리에 가까운 경기를 무승부에 그치면서 지금은 조금은 또 이제 분위기를 다시 살려야 되죠. 당장 이제 주중에 그 맨유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이 있는데 이 경기에서 다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등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맨유는 참고로 홈경기예요. 미넨 홈경기. 네, 그렇죠. 김민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김민재가 커리어 처음으로 맨유를 상대하는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이런 좀 우리 한국 팬들이 되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유전을 마치면 다시 다음 주 주말에 보훔 또 홈경기네요. 보훔과의 분데스리가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이센 민스터하고의 포칼 경기도 있죠. 예, 이게 왜냐면 슈퍼컵 때문에 밀린 경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쉴 틈이 없어요. 쉬어서도 안 돼. 지금 김민재 없으면 큰일 나. 지금 뭐 김민재가 수비 라인에서는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투엘 감독도 그래서 이제 김민재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많이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3명을 클롭 감독도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3명 김민재, 우파메카노, 데리우트 이 3명이 있는데 시즌 초반 흐름만 놓고 보면은 김민재는 닥주전 3명 중에 1순위이고 데리우트가 조금은 밀려서 보통 이제 후반에 나오거나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나 예, 그렇게 나오고 있죠. 현재까지는 수비 경쟁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더리우트 수비형 미드필더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던 경기긴 해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더리우트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서게 되면은 어쨌건 발생하는 효과가 그 미드필더 한 명이 공격적으로 아예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원래 투엘 감독이 그걸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미드필더 영입해달라. 그래서 팔리냐까지 갔던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선발 카드로까지도 실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던 한판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재밌게 봤고요. 늦은 시간까지 봐주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